광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에서 24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원곡고등학교 교사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광주고등학교 학생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광주고등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그리고 이 광주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적인 고등학교 적응과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주고등학교의 진로진학 부장님께서 선생님에게 올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해주셔서 이 의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학 입시,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이야기 말고 또 가볍게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입제도의 이해, 두 번째 2022부터 24 대입제도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 전형별 특징, 네 번째 학년별 월별 준비 요령인데요. 가장 먼저 대입제도의 이해부터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짧으면 1시간, 그리고 조금 길면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겹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컴팩트하게 해보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자,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대입을 성실하게 준비해 오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중학교 다닐 때는 대학 입시는 먼 훗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준비했습니다. 자, 대입 전형은 총 4년 예고제라고 해서 4년간 미리 예고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 9월이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설정이 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찾아봤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대입정책 기본 방향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즉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4년 전에 발표가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즉 올해 8월이 되겠죠.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이 기본사항까지는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이 대입정책 기본 방향과 그리고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각 대학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여러분들이 2학년, 즉 내년이 되겠죠. 2학년 4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5월과 9월에 각각 수시 그리고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학 입시는요, 대입 전형은요, 여러분들의 그 중학교 3학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각 해에 각각 대입 정책 기본 방향, 그리고 대입 전형 기본 사항, 그리고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그리고 모집 요강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순서대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최소 이 시기가 되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가 치르게 될 대입 전형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전년과는 어떤 변화를 거치고 그리고 올해의 입시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뉴스나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곳에서 기사를 보았을 때 대입 전형이 수시다, 정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냐라는 것 궁금하실 텐데요. 자,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대학에서 설정한 자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수시라고 부르고요. 수능 이후에 이 수능 성적이 주가 되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정시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시 비율이 몇 프로고 정시 비율이 몇 프로고 수시는 줄이고 정시는 늘리고 하는 이 대입 제도와 관련된 대입 전형과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시는 크게 학생부를 바탕으로, 즉 학교 생활기록부죠. 이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학생부도 물론 보긴 보지만 학생부보다는 논술이나 실기 같은 자체적인 시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외 전형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외 전형은 글을 쓰거나 문제를 풀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논술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음미체와 같은 여러 가지 실기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내신 성적을 교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고요.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가 아닌 것들, 여러분들이 그 성적만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죠. 책도 읽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진행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과, 비교과, 그리고 여러분들과는 해당이 없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까지는 남아있게 되는 자소서,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다 문제없이 통과를 했다면 학생들을 직접 불러서 치르게 되는 면접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실기전형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실기 위주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자, 수능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해서 수시 4가지, 정시 2가지, 4 플러스 2 전형 총 6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전형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대입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가 매년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대입을 지도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요, 대학 입시가 매년 변화 없이 일정하면 참 좋겠는데, 대학 입시가 매년 바뀌다 보니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대학을 가야 하는 여러분들도 이 대학 입시를 매년 작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해의 특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 보았어요. 매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이제 대학교 2학년생들이 되는 20학번들입니다. 자, 이 20학번이 아니라 20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이죠. 자, 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무시무시합니다. 요 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되었던 대학교 2학년들부터 한 해에 평균적으로 5만 5천 명 정도가 훅훅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대학교 1학년이 되는 21학번들, 자, 학번들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문과, 이과라고 하는 계열 자체가 폐지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과, 이과가 폐지되면서 과거에는 문과 따로 성적이 산출되고 이과 따로 성적이 산출되었다면 이제는 이 문이과가 폐지되면서 함께 문과, 이과 성적이 없이 그냥 하나의 공통적으로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되면서 이 점수가 나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꼼꼼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만약에 대학생이 되면 이제 22학번이 될 텐데요. 자,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 그 적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24학번이 되는 여러분들부터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과연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가 뭐냐 꼼꼼하게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가 올해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보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대입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이제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대입 제도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한 3개년, 4개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24에서 27학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요 고1에 해당이 되죠. 자, 수능이 올해부터 바뀌게 됩니다. 자, 국어, 수학이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문이과가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주로 사탐 과목을,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국어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을, 그리고 문과 이과에서도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내가 만약에 원하면 사탐도 한 과목, 과탐도 한 과목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교학점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 아니고요. 그리고 수능 비율, 즉 정시 비율이 서울 16개 대학, 즉 수도권 대학에서 40% 이상을 정시로 뽑자라고 하는 현재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4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즉 수시가 60%, 정시가 40%인 거죠. 자, 논술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논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도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학생부 개편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 투명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서 이제 생기부 기록을 줄여서 학생들 간의 기록의 격차를 조금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소서는 여러분들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추천서는 이미 폐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회통합전형 자 10% 이상,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이 10% 이상 했는데 이 지역균형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는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줄어서 이제는 선생님 대학 쉽게 갈 수 있다는데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대학을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저기 멀리 있는 지방대학을 지금부터 가고 싶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서울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일 텐데요. 아마 이런 학교들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부터 살펴볼 건데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2020학년도에 고3이었던 대학교 2학년들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요. 대략적으로 10만 명, 10만 명 말을 잘못했네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한 6만 명에서 5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2019학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2019학년도 자료까지 따지면요.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 사이에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대학 모집 인원을 보면요. 학령 인구는 46만 7,187명, 즉 대학에 가야 하는 친구들은 46만 7천 명인데 대학 모집 인원은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쳤을 때 54만 5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봐도 학생보다 대학 모집 인원이 더 많아요. 이제는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요 학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인서울 학교들, 이 학교 가면 대학 잘 갔다 라고 하는 학교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그리고 건동, 홍숙,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 15개 학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서울 했다라고 하는 학교들인데 이 15개 학교의 올해 모집 인원은 다 더했을 때 49,424명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46만 7천 명이라고 그랬죠? 즉,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최소한 전국에서 10% 안에는 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학,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학생 수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구 감소의 영향.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각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내신이라고 부르죠.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서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될 거고요.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평가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힌트가 있는데 내신 등급을 낼 때와 수능 등급을 낼 때는 절대평가, 즉 몇 점을 맞았으니까 몇 등급이 아니라 내가 몇 등이니까 몇 등급 하는 상대평가로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 대학 가기 쉽다라고 마냥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자, 만약에 2019학년도에 응시한 학생들을 100명이라고 치고요. 매년 10% 정도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90명이 응시했다라고 치고 2021년 80명이 응시한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비율로 4%입니다.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7%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1등을 했다, 100명 중에 11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1등급 4%, 4등까지 1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7명, 4등까지를 제외한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누적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등을 했다면 당연히 11%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등급 끝에 걸려서 어찌됐건 간에 나의 등급은 2등급이 됩니다. 자, 하지만 2020년에 90명이 응시하게 되면 똑같은 1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는 12.2%가 되기 때문에 11%를 넘어가게 되죠. 3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요. 2등급과 3등급은 일단 앞에 있는 숫자부터 차이가 날 뿐더러 백분율로 따져 보았을 때도 11%였던 것이 12.2%로 떨어지게 되고요. 80명이 응시할 때는 등급은 똑같이 3등급이지만 백분위는 13.8%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대학 가기에 유리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등급 관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성적도 조금씩 더 올라가야 기존에 2등급일 때 받았던 점수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문이과가 폐지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자, 문이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뭐 인문계, 자연계, 즉 문과, 이과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문과형 학생 그리고 이과형 학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 나는 문과 성향이야, 나는 이과 성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에 경기도 모 학교의 내신 구간별 비교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2.5에서 3.5등급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자, 2.5에서 3.5 구간이 원래는 인문계열 학생, 즉 문과 성향의 학생들과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때로는 문과 성향의 학생이 조금 더 비율이 높기도 하고 이과 성향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도 했던 구간이었는데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2020년 문이과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이과 학생들이 요 중상위권 구간을 문과 성향의 학생들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즉 문과 성향 학생들은 지금 점수가 문과 이과가 같이 산출되면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과 성향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과 성향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희생에 의해서 상대적인 성적 상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문과 성향의 학생이라면 선생님 그럼 저희는 성적에서 손해보는 거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나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어디까지 문과 성향 학생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고 올해는 이 정도 점수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내가 점수가 요만큼 부족하지만 한번 지원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과 성향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올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경우는 나만 올라야 좋은 건데 문제는 다 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점수랑 비교했는데 내 점수가 되네. 내 점수가 여기 딱 맞네. 써볼까? 다른 친구들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적 하락과 상대적인 성적 상승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 문이과 통합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대입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즉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시기에 대입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제도 그 일정입니다. 대입 일정이고요. 자, 올해 대입 일정은요,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수시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내신 마감은 3학년 1학기까지다. 수시 내신 마감은 3학년 1학기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9월 13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중에 3일 이상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게 되면 9월 18일, 즉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학별로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 전형이란 대학 자체 시험으로서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논술을 보게 되고요.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총 88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 수시 전형 기간이 수시 전형 기간 안에서도 계속해서 발표가 빠른 학교들은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짝꿍은 이미 대학에 합격해서 놀고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2년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굉장히 짧아요.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12월 15일까지 내가 합격자 발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최초 합격자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금, 토, 일, 월 4일간 등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주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학을 3개를 동시에 붙었어요. 그렇다고 3개 대학을 동시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를 골라야 되죠. 이 한 개를 고르면 내가 고르지 않은 2개의 학교에서는 나를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각각 개별적으로 가게 되는데 12월 26일까지 이제 내가 만약에 추가 합격입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나는 그 학교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았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홈페이지 발표는 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6시까지는 개별 통보가 가게 되는데 이때 내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나는 합격 가능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다음 번호로 합격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시간까지는 반드시 잘 때도, 외출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 옆에다가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대입이 9시까지 이 통보 마감이 진행이 됩니다. 자, 9시까지 통보 마감이 진행이 되는데 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1년 선배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부터 시간이 바뀌었어요. 6시까지로 줄어든 거죠. 자,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 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희 반 학생이 건국대 추가 합격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올해까지는 이제 저녁 9시까지로 그 합격 통보가 된다 그랬죠. 자, 저녁 8시 59분에 전화가 왔고 받는 순간 9시가 되어 전화가 끊겼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자, 수신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근데 9시가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9시에 추가 합격 최종 마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8시 59분에 전화 받았으면 합격 아니야? 근데 9시에 전화가 끊겼으니까 불합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이야기해주면 이 친구는 구제를 받았습니다.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6시까지 합격 통보가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전화기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일정 수시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정시에서 수시와 조금 다른 점은 각각의 군별로 이렇게 입시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정시 미등록 충원,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까지 이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아직 이 대입제도의 특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8월 그리고 내년 이런 때 유심히 대입제도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모집은 향후 몇 년간 꾸준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22.7%, 23%, 24.3%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정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수시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67.1%, 67.3%, 66%까지. 자, 현재 그 정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수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논술은 3개의 학교가 논술 전형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모집 인원은 줄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평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점점점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13.3%, 13.7%, 올해 15.5%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도권 지역 균형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도권 지역 균형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학년이 되는 2023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특징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죠. 올해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500명, 오늘 4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코로나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대입전형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최근에 뉴스에 막 나오면서 뭐 이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으냐 하면서 이제 운영의 신뢰성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운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 평가자 참여 수준을 공개하는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정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믿음 하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미등록 충원 추가 모집 합격 통보 마감이 원래는 9시였는데 이제 6시까지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시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면서 반면에 정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2020학년도에 34만 7,866명을 모집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34만 7,447명을 모집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34만 6,553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수시는 대략 5,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정시는 오히려 4,000명 정도가 늘었죠. 자, 이렇게 전체 인원이 줄어드는 와중에 정시 인원은 전체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시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교과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 비교해보면 교과는 14만 8,50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황, 1,600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그에 반해 대략 5,000명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인원은요, 그동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자, 올해 처음으로 6,58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번에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8만 명 가까운 학생들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합전형이 줄었다고 그럼 종합전형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논술 위주 전형인데요.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렇게 세 개 학교가 논술 위주 전형을 신설, 즉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 학교가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대략 100명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세 학교가 새로 논술 전형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있던 33개의 학교에서는 논술 인원을 꽤 많이 줄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술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논술 전형이 쉽지 않습니다. 자, 고른 기회 전형 선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2020학년도에 고른 기회 전형으로 46,000명을 뽑았는데 작년에 47,600명, 그리고 올해는 53,500명까지 비율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 자격을 갖춘 해당자다라고 한다면 이 고른 기회 전형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형 유형별로 모집 인원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인원이 줄어든 것에 아래쪽에 화살표 표시를 해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종합전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수시 전체 인원도 대략 한 5,000명 정도, 물론 이제 수시에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체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 그에 반해서 한 5,200명 정도 늘어나면서 전체 모집 인원도 한 4,000명 정도 늘어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을 살펴보니까 교과 전형과 수능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이렇게 증과 감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 작년에는 천재지변 같은 존재가 바로 코로나19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19 작년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중학교 3학년 생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가 꽤 길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지만 누구는 지금도 열심히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책을 읽는 건 코로나19여도 영향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기록이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수능의 확대폭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확대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한 해입니다. 인원으로 따져보니 한 6,580명 정도가 한 번에 줄었고요. 자,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락폭이 매우 크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8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벌써부터 내가 고3 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줄어들겠지?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원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단락이고요. 전형별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대학 입시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준비해야 될 각각의 전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듣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에게 잘 맞는 전형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각 친구들의 학습 성향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4가지로 정리된 부분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걸려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우수,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자, 내신 성적도 좋고 모의고사 시험 볼 때마다 등급도 잘 나오는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내신도 우수하고 그리고 수능 성적도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공부로는 그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내신 성적이 꽤 우수하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흔히
아, 얘는 진짜 친구들 잘 챙겨. 얘는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우수하게 잘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글쓰기나 아니면 문제풀이 굉장히 잘하면서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성적도 꽤 좋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 자, 논술 성적 좋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신 성적은 크게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모의고사 보면은 와, 얘 모의고사 진짜 잘 본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각각 이런 전형들을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짓기 솜씨 그리고 문제풀이 솜씨가 매우 좋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친구라면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라면 수시보다는 정시 위주로 지원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이냐인데요. 자, 모집 인원의 규모가 가장 큰 전형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수시 정시를 통틀어서 교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3등급이면 몇 점이라고 하는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정량평가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작년도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점수와 내 점수가 비슷하다면 지원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작년도 점수에 비해서 내 점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전형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되는 친구들만 지원을 하니까요. 자, 반면에 작년도 점수가 그대로 올해도 합격 가능 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적대는 꽤 높은 곳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내가 작년도 점수와 비교해서 점수가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해보겠지만 점수가 여유 없다면 지원해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 교과 전형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학교의 내신 점수, 내신 시험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운 학교는 내신 점수 받기가 좋고요.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내신 점수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 볼 때 그 내신 점수를 다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국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를 푸는 시험. 이것을 바탕으로 네가 진짜 실력이 좋은 학생인지 평가해 보겠다. 우리 학교 기준을 맞춰와라 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게 되겠죠. 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고요. 내가 내신 점수는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 학과에 이 전형에 지원을 하더라도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비 앞번호를 받았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 놓고 기다려야 해요. 이것을 충원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최초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점수가 살짝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 맞출 자신 있다. 그러면 충원합까지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은 크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 학생부 즉 교과 성적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않는 전형이에요. 자, 이러한 전형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부분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 합격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내신 성적만 반영한다고 한다면
최저도 없이 내신 성적만 반영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이 나도 넣어볼래, 나도 넣어볼래. 그러면 뭐 최저도 없는데 부담 없지 뭐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합격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학생부에다가 즉 교과 성적에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그래도 면접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학생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면접이 당락 즉 떨어지고 붙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리고 서류 기반형 면접이 대부분입니다. 서류 기반형 면접이라고 하는 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시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학생부 즉 내신 성적 보면서 종합전형처럼 여러 가지 서류 내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전형도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 반영한 후에 서류 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다른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방식입니다. 자,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방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목표 대학을 설정합니다. 내 점수가 이 정도인데 작년도 바탕으로 내 점수라면 이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전년도 전형 결과를 참고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냥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뭐 요렇게 가지고 정량적으로 학생 성적을 반영하는 게 교과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지만 그게 맞지만 어떤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고요. 어떤 학교는 인문 계열에서는 국영수사, 자연 계열에서는 국영수과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국영수사를 반영하는지 국영수과를 반영하는지 예체능까지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나에게 유리한 학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신 성적이 높아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했다면 나는 그 학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내 소중한 응시원서 한 장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러한 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체크해 두라 그랬죠? 올해부터 신설되는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 지금은 요 지역균형 전형을 노려라 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자, 연세대와 고려대부터 해서 경희대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자, 학년별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100%로 반영을 하고요.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동일하죠. 자, 반면에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은 거의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만 반영합니다. 즉 예체능 점수는 좋지 않은데 이러한 주요 과목 성적이 좋다. 그러면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는 서강대나 한양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영 교과 그리고 반영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중앙대와 경희대처럼 인문계열, 자연계열 반영하는 교과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자, 외대부터 세종대까지 보았더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문계, 자연계를 별도로 이렇게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어떤 교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지원 전략을 짜야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학교와 불리한 학교, 내가 지원을 해도 되는 학교와 지원을 하면 안 될 학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는 공통교과 과목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 보는 것처럼 A, B, C 성취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성취도를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숙대나 숭실대처럼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혹은 4등급처럼 등급이 산출되는 그 과목처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연세대처럼 20점, 15점, 10점에서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처럼 정성평가, 즉 이것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교과 세특과 성취도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성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고려대처럼 비율식으로 계산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학교가 가천대인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A를 받으면 두 과목에 한해서 가장 내가 내신 등급이 낮은 과목 한 개를 한 등급 올려준다. 자, 이제 두 과목에 한해서 이제 한 등급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반영 방식을 적용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성취도 A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은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랬죠? 자, 반면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둔 걸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더 맞추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 고려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능 최저 맞추기가 굉장히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 하나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혹은 사탐, 과탐, 즉 탐구 과목 중 가장 우수한 세 개 과목 내신 수능 등급을 합쳤을 때 숫자 5를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을 가장 잘 봤는데 1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합이 5가 되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1, 2, 2. 그리고 한국사 3등급은 별도입니다. 학교별로 이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말짱 꽝이다. 그냥 한마디로 탈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대부터 세종대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에요. 국민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과 이 사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면서 두 개 중에 5등급만 맞으면 됩니다. 즉 1, 4, 2, 3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올해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자, 대체로 학교장 추천 성격의 교과 전형으로 선발이 됩니다. 자, 인서울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대도시, 광역시라고 하죠. 이런 광역시 위주로 학생들이 선발되는 그 경향이 조금, 그러니까 없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역을 골고루 뽑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즉 말 그대로 대입 제도를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 성격을 가진 이러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름이 지역균형 전형, 일부 학교에서는 또 이름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놓은 자료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역균형 전형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며 교과 전형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겠죠.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정 수준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이 지역균형 전형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하는 학교들은요, 수도권 학교들로서 서울, 인천, 경기 총 33개 학교가 이 지역균형 선발 대학으로 현재 산출이 수치가 이제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면접 보는 학교가 서울 3개, 경기 3개, 6개 학교, 학생부에다가 특이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 2개 해서 총 41개 학교가 이 지역균형 선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부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가장 많고요. 33개로. 그리고 학생부 100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수능 최저가 딸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24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17개입니다. 자, 한번 학교별로 이 수능 최저랜다. 지역균형 전형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연세대, 고려대부터 경희대까지 추천형, 학교 추천, 고교장 추천, 지역균형 발전 이런 식으로 어떤 학교는 이름이 지역균형, 어떤 학교는 이름이 학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지역균형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추천 인원을 퍼센테이지로 산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딱 인원수를 고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특이한데요. 이 고교연계 전형 작년에도 물론 있었던 전형이지만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으로 아예 계열별로 학생을 지정해 놓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더하기 면접형, 이대도 마찬가지죠. 학생부 더하기 면접형.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100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만이 거의 굉장히 독특하게 최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외대부터 세종대까지 살펴보는데요. 또 동국대를 보시면 특이하게 학생부 더하기 서류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건대나 국민대, 숭실대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죠. 즉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 지역균형 전형을 노려보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방금 전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생의 현재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으며, 그리고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평가 요소 중에는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자, 고교 3년간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데요. 1학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학생의 성장 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학생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선발한다라고 하는 전형이죠. 자, 교과 성적이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활동 중에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책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을 정성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이 학교 학생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학업 역량, 그리고 우리 학과에 얼마나 잘 맞는 학생인지,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 학생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인성은 어떤지, 인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자, 성적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서류는 원래는 3가지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교사 추천서를 포함해서 3가지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 당장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가 전면 폐지되고요. 그리고 2024년 여러분들 세대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만 잘 갖추어 두면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식도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서류 100, 면접을 안 보는 전형입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이 학생 뽑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두 번째,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자, 서류 평가로 1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이 학생 면접까지 보아도 우수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뽑자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단계 없이 서류와 면접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시행하는 건데요. 지원 인원이 많지 않은 학교장 추천 전형일 경우에 처음부터 1단계부터 아예 학생들 불러다가 면접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서류 100 학교들의 예시인데요. 자,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한국외대까지. 자, 서류 100이기 때문에 이제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자소서가 유지될 예정이고요. 미리 자소서까지 폐지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이화여대는 독특하게도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고려대부터 동국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학교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없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2단계에서는 면접 봐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 비중은 30%에서 40% 정도로 당락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리 자소서까지 폐지한 학교들도 눈에 띄죠. 여기 이제 자소서가 필요하다 하는 학교들도 2024학년도가 되면 자소서가 일괄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자,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교별로 2명까지 추천이 가능하고요. 저는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서울대 갈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균형 전형 1단계부터 아예 불러다가 면접을 보고 서울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그 종합전형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내신이 몇 등급인데 이 내신 가지고 종합전형 2학교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도 보고 학생의 학교 생활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은 어떻게 받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과 전형이 정량적으로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면 종합전형은 정량적으로 몇 등급이면 몇 점, 몇 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내신이 몇 등급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전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정성평가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되묻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요 표 한번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와 학생 B는 동일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동일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 보고 알 수 있냐? 자, 이 특정한 A라는 이응이라는 요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동일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쵸? 이거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험을 본 친구들이라는 이야기인데 학생 A의 등급을 보면 모든 학기 이 과목에 대해서 1등급, 올 1등급을 맞았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학생 B는 1학년 1학기 때와 3학년 1학기 때 각각 2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3회, 2등급 2회. 그러면은 만약에 교과 전형이었다면 학생 A가 뽑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원점수, 실제 자신이 획득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 획득하는 원점수를 살펴보면 학생 A와 학생 B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를 보면 학생 A는 94점으로 1등급이고 학생 B는 93점으로 2등급입니다. 즉 학생 A는 94점, 1등급 꼴찌란 얘기고요. 학생 B는 2등급 1등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학생 A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동일하게 B와 똑같이 1등급을 맞았지만 학생 A는 88점, 91점, 87점으로 1등급이고 학생 B는 100점, 99점, 100점으로 1등급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학생 A가 B보다 우수하다고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겠죠. 즉 이런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그 다음에 평균은 몇 점이었는지 이 과목의 표준 편차는 몇 점이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A와 B 중에 누가 우수한지를 가려내는 방식, 즉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하는 방식을 이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에서 성적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 당연히 전반적인 성적 중요하겠죠.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봅니다. 자, 그런데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면 성적 추이가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이 친구를 꾸준하게 노력하는 친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봅니다.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리학과에 지원을 하는데 한국 지리 점수와 세계 지리 점수가 매우 좋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 지리 점수와 세계 지리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친구 우리 지리학과에서 뽑아놔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지원학과에 필요한 과목의 성적도 봅니다. 그 외의 과목은 어떤가?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 즉 과목 간에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의 편차가 큰가 작은가? 골고루 잘하나 잘하는 것만 잘하나?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100명 중에 1등급이냐 30명 중에 1등급이냐, 즉 그 내신 등급을 받기가 쉬운 상황에서 그냥 쉬운 만큼 했냐, 굉장히 내신 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내신을 획득했냐, 다르겠죠. 이수자 몇 명이었고 그리고 원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다 살펴보는 것이 정성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자, 성적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즉 높은 곳에서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입학 후에도 그럼 이 성적 그대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고요. 특정 시기에 성적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과제연구 같은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물론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 성적 하락이기 때문에 성적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 회복시켜 놔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면접과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해명하면은 충분히 그 점수 감점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오르는 성적 굉장히 좋다 그랬죠? 자, 추세적 상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3학년 성적이기 때문에요. 자, 평가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성적이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과목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점점점 버거워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그래프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기록부 몇 장 돼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기부 기록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몇 장 정도 되는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기부 활동이 풍부하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했다는 증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뭐 많다 적다 뭐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록이 많으면 좋긴 좋아요. 자, 하지만 어떤 활동을 해서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상 몇 개 받아야 되죠? 봉사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책 몇 권 읽어야 돼요? 자율동아리 몇 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개수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개수에는 집착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 수상, 봉사, 독서, 동아리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우수한 학생 같은가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B가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 지금 B 학생은 A 학생이 한 활동을 다 했습니다. 지금 뭐 역사 골든벨 대회 상도 받았고요. 교과 우수상도 받았고, 그리고 박물관 자원봉사도 같이 했는데 지금 B 학생이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책도 훨씬 더 많이 읽었고 동아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B가 더 우수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이 가려둔 부분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활동은 B가 훨씬 더 많이 했지만 그 학과에 알맞은 활동은 A가 더 잘 찾아서 한 느낌이죠. 그렇죠? 자, 지우고 보았을 때는 B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B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그다지 잘 챙기지 못한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개수나 활동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양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지원하려는 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록의 축소가 현재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간 연계의 중요도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상을 탔다면 기록 간의 독서 기록과 수상 기록이 연계되죠. 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느냐이기 때문에 상황, 목표, 활동, 결과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기부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학에서 저의 뭘 보고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나요? 이런 거겠죠. 자,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렇게 6개 대학에서 종합전형 평가 지표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즉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학업 역량,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서 이 친구가 우리 학과에 얼마나 잘 맞는 학생이냐, 전공적 합성,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즉 앞으로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이냐, 발전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얼마나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학생이냐, 인성, 이 4가지를 모두 다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서 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보았을 때 이 평가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기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기록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들부터는 방과 후 학교 기재할 수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부터는 영재 수업이나 발명 수업도 기재할 수 없게 되고요. 자율활동은 올해 고3부터는 연간 500자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대입 기재는 하지만 대학교의 전형 자료로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생기부에 기록은 하는데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합의견도 연간 500자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부터는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는 이제 더 이상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는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독서 경력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영하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과 성적 여러분들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희망 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 중요도가 매우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안 들은 이유가 타당하다면 모르겠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대학 관계자라면 그런 학생은 안 뽑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과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면접을 보는 전형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다면 면접 같은 추가적 요소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을 하고요. 36개 학교 11,06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체 학생들보다는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전형으로서 주로 인문 논술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식이고요. 자연 논술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논술만 반영하는 학교들, 연세대, 건국대, 한국항공대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논술에다가 내신 성적이 다른 40%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반영 비율 살펴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 학교들 몇 군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시정지 버튼 잠시 누르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자, 경쟁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과전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고 종합전형은 중간 정도 되며 논술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논술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부족한 성적을 논술 점수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방금 전에 봤지만 논술 다른 것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 연세대나 건대나 한국항공대 같은 학교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한방 전형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교과 전형은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성적을 받지 못하면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종합 전형은 논술 전형과 교과 전형의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전형별 충원 합격률입니다. 방금 전에 그 교과 전형은 충원 합격률이 꽤 높은 전형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160점, 서울을 기준으로 160.9%, 즉 대략 무슨 말이냐? 최초 선발 인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예비 번호 16번까지도 기회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넘게 돈다는 얘기예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중간, 논술은 일단 성적이 부족한데 내가 논술 글쓰기 문제풀이 열심히 해가지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종합이나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도 또 높은 학교를 상향 지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 애지간해선 빠지지 않습니다. 충원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자, 교과 전형은 경쟁률은 낮지만 충원 합격률은 높고, 종합은 중간이며, 논술은 경쟁률은 높지만 충원 합격률은 낮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살펴보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 교과, 종합, 논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교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이 맞는지. 자, 서울시립대학교 교과전형 모집인원 9명의 경쟁률은 12.7대 1.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 보면은 가장 높은 것 볼 수 있죠. 반면에 예비번호는 최초 모집인원이 9명이었는데 예비번호 18번까지 합격했습니다. 두 바퀴 돌았어요. 충원율이 200%입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모집인원 12명에 경쟁률 41.4대 1.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교과보다 훨씬 낮죠. 왜냐하면 다른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결과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3.19. 반면에 예비 번호는 4번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모집인원 4명의 경쟁률은 49대 1. 합격자 평균 등급은 가장 낮으면서 예비는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즉 붙으면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원 전략 짜실 때 내가 점수가 어떤지, 그 학과의 경쟁률은 어떤지, 내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전형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학력평가 시행 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고등학생이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올해 모의고사는 6월 3일 그리고 9월 1일 이렇게 두 번 예정이 되어 있고요. 3학년은 거의 다달이 모의고사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의 수능 체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자,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이 들어온다 그랬죠. 자, 독서, 문학 그리고 수원, 수투를 기본으로 두고 국어에서는 화작과 언어 매체,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총 3과목씩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어에서 내가 화법과 작문을 골랐다면 독서, 문학, 화작, 수학에서 미적분을 골랐다면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3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한국사 변함없고요. 탐구에서는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해서 17과목 중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과목을 골라서 응시를 하게끔 올해부터 바뀌게 됩니다. 자,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는 자연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수학은 무조건, 확통은 선택하면 이 건국대 화학공학과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국대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무조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탐구에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전체가 있죠. 사탐을 골라서는 건국대 화학공학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올해부터 지금 수능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이 들어오고 사탐, 과탐 구분 없이 2과목을 고르게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도 이렇게 그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과목을 고르게 될 때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후에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학년별, 점수대별, 그리고 월별 준비 요령인데요. 여러분들이 올해 고등학교 처음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학년별, 점수대별, 그리고 월별 준비 요령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자, 1학년은 진로 탐색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갓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 내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학과인지 탐색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학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2학년이 되면 이제 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을 해봤어야 2학년 때 진로 선택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고요. 2학년 때 진로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만 3학년 때 가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자, 3학년 때는 진로 심화 과정으로서 2학년 때 선택한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학년 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탐색하는 탐색식이라고 했죠. 자,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을 철저하게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해주어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다양한 전형을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탐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한 중학교 때 학습 스타일을 고등학교 때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학습 스타일은 어떤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벼락치기 스타일인지 아니면 꾸준하고 진득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인지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팁을 드리자면 중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스타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빨리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중학교 때 학습량 그리고 학습의 깊이와 고등학교의 학습량, 학습의 깊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또한 3년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의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3년을 함께할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3년간 나와 동아리든 아니면 독서든 아니면 공부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건 힘들어도 같이 하는 건 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해줄 좋은 친구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때 열심히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색을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탐색은 결국에는 나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희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2학년이 되면 이제는 탐색 과정을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과 성적 당연히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대입전형 시행계획, 2학년 때 공개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희망대학이나 학과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학습 스타일에 맞는 전형을 설정해야 돼요. 내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고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다면 교과를, 내신 성적은 잘 나오면서 그리고 나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것보다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더 재밌다면 종합전형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전형에 맞추어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종합전형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비교과 챙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나는 논술 볼 거야 하는 친구 있다면 수능이나 논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니야, 나는 정시를 팔 거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시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3학년이 되면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실제 지원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나의 위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3학년 5월과 9월이 되면 각각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됩니다. 지원대학의 모집 전형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전형 준비하고 있을 때 옆에 친구는 이미 합격자 발표 들어가지고 놀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은 멘탈이 흔들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멘탈 관리 꾸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각 전형에 맞는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이 있다면 면접을, 논술이 있다면 논술을 흔들림 없이 빠짐없이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1학년 3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겠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기초생활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3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등굣길도 달라질 거고 아침에 걸리는 시간도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생활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맨날 아침마다 지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각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 종합전형은 물 건너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부 습관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공부 습관 학습 초기에 학년 초기에 잘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임교사와의 상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요, 괜히 담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나 아니면 여러분들 생활을 관리하는 생활지도 부분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올해는 이제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이든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면 이 모의고사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이나 4월이 되면은 학교별로 대입 설명회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선생님, 저희가 학부모 총회 가도 되나요? 가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입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여러분들 학부모 총회 참여하고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자, 4월에 본격적인 학습 계획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아마 올해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 실시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성격 급한 일부 학교에서는 4월에 모의고사 보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고사 보고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게 그 중간고사 고등학교 첫 내신 시험일 거잖아요. 이 시험 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피드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피드백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이 그 비교과 활동을 채우기가 가장 적당한 시기가 됩니다. 다양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비교과 활동 채우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6월에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 보게 될 겁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이 내신 등급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6월이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6월 학력평가 실시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피드백해서 그 다음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을 고르게 될 텐데요. 이 선택 과목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 과목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 7월이 되면 이제 여름방학이 실시됩니다. 자, 학습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학기 동안 내가 그다지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이때 비교과 활동을 보충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자, 6월 학력평가 성적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6월 학력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담임선생님과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로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이며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성적 상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8월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여러분들의 첫 생활기록부가 입력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기부 입력 내용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9월에 모의고사 볼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이 되면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도 나오고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러면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1학년 내신이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담임교사와의 상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이 되면 중간고사 성적을 확인한 후 피드백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이 가을에 실시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 그리고 생활기록부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점점점 여러분들 낙엽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흐트러진 학습 분위기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이 되면 이제 학력평가 보기는 볼 텐데 올해는 아마 11월에 학력평가가 없을 겁니다. 자, 12월에 기말고사 준비하시고요. 자, 12월에 기말고사 본 후에는 방학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월, 내년 12월, 올 12월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년 금방 갑니다. 자, 12월에 수립한 방학계획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꾸준한 학업관리, 그리고 부족한 비교과 보완, 그리고 2학년을 대비하여 2학년은 1년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도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진로 선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대학 갈 때는 이렇게 된다던데, 우리 대학 갈 때는 뭐 저렇게 된다던데, 이런 유언비어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유언비어들 중에서는요, 물론 사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언비어 절대 믿지 마시고 학교에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학교에서 다 알려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학교에 담임선생님들이 괜히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학부모, 학생 상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만큼 대입의 경험 많으신 분들 없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고에는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이, 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로 부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상담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 건 진로 부장님께는 비밀입니다. 자, 적극적인 수업 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은 결국에는 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손들고 발표하고 선생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야 선생님들 눈에 띄어서 선생님들도 하나라도 더 기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쭈그리처럼 가만히 그냥 수업만 듣고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싸우지 마세요. 자, 이건 뭔 소리냐?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친구에게 짜증내고 선생님에게 짜증내고 나 고등학생이다 하고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싸워봐야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변 사람들 싸우지 말고 배려하면서 함께 대입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거는 개인의 멘탈 관리인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옆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요. 쟤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나와 옆에 있는 친구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잘 할 거야 하는 자식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한 강의 내용만으로 모든 대입 자료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자,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입 포털 사이트 어디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어디가 라고 치면요, 말 그대로 대학 어디 갈까, 어디 가니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새로 고등학생이 되는 여러분들 앞길,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